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QR코드가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QR코드와 피싱이 결합된 일명 큐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큐싱 범죄는 악성 코드와 유해한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서 개인이나 금융 정보를 빼갈 수 있고요. 또 소액 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정을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몸캠 피싱 등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국이나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선 가짜 주차 위반 딱지나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로 이런 큐싱 범죄가 발생해 왔고요. 국내에서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이 큐싱 스티커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 안전거래를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큐싱에 속아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서 통신을 차단하고요.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세한 건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틀니와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들어보고요.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술품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양한 야외 활동 즐기셨을 텐데요. 덩달아서 이 크고 작은 사고 소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이 레저 인구도 증가하면서 해상에서 어선 사고 소식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몰리는 각 지자체에선 안전사고주의보와 음주 운항 단속 강화가 다음 달까지 실시되기도 하는데, 물고기를 잡는 이 레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네, 물고기를 잡는 레저 스포츠. 세월을 낚는다는 강태공들도 있으시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이 설정됐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만들게 된 건가요? 네,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생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저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의 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서 영양 기준이 다르고요.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생산과 검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개와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 표준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정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표준을 제정을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료관리협회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펫푸드 산업연합에서도 제품의 완전 사료라는 유형을 포기하려면 별도 영양 지침안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정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영양 균형에 근거한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사료의 등록과 유통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전 사료를 입증하는 데 고려할 별도의 영양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축산학회에 반려동물 영양연구회와 국내 사료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관련 자료의 연구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반영이 돼 있나요? 예, 먼저 국내 사료 시장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물의 종과 성장 단계를 구분을 하고 다자란계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번식기 앙캐 40종, 그리고 다자란 고양이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앙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을 했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서 실제 사료 생산에는 언제쯤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 설정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고시에 반영을 해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 설정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국산 사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장이 좋은 약용 작물인 삽주의 국내 재배용 품종이 처음으로 개발됐다고요? 네, 삽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효능이 있어서 사군자탕 등 다양한 처방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삽주는 2022년 기준으로 수입 물량이 650톤에 달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생종 삽주 중 우수한 개체를 선발 교배를 해서 위풍과 위강 두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풍과 위강 이 두 품종은 우리나라 재배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위풍은 위에 좋다는 삽주의 특징과 수확량이 풍부하다는 뜻을 살려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북부 산간지의 저공토로 유통된 품종이고요. 뿌리가 크고 수확량이 많고 삽주 역병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강은 위에 좋고 병에 강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재래종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에서도 잘 자라서 전국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과 탄저병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품종들 언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나요? 네, 이 품종들의 종근을 민간과 협력을 해서 재량으로 증식한 뒤에 2년생 현장 실증 평가가 끝나는 2026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삽주 새 품종 개발은 약전에 등재된 자생종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삽주 원료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작업 정보도 한 가지 알아볼게요. 시설 토마토 가을 작기가 시작이 돼서 토마토 불나방 예방과 확산에 특히 집중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설 토마토의 가을 작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모종을 새로 심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초부터 토마토 불나방이 발생해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는 예찰 트랩과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을 해서 토마토 풀라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발견이 되면 즉시 안정 사용 기준에 맞춰서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나 유기농업자재 등을 병행을 해서 방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피해 없도록 예찰과 방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처방전 시간. 오늘은 틀니가요, 여러분.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틀니랑 치매가 관련이 있다. 야, 이거 좀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되게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이제 틀니랑 치매가 대체 무슨 관련이냐. 근데 사실은 그 치아와 치매 사이에 그 연관성이 꽤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과들도 나왔는데 이게 너무 학계 내부에서만 야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가지 외부로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네.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기 바쁘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연구가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네. 우리 몸이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실 물산이 너무 풍부하고 영양이 과잉인 게 문제인 시대지만 그렇죠. 네. 예전 먼 옛날 조상님들 살던 시대에는 이제 참 잔혹한 환경이었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분배를 하냐에 따라서 생존이랑 직결이 됐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 몸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식사를 잘 못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가 생식 기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갖는 데 쓸 여력이 없어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식사를 거의 안 하거나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하게 하시면 생리가 바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거기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쪽에 자원 배분을 안 해버리는 그냥 그 기능을 몸에서 꺼버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생식 기능 같이 아예 한 분야를 통째로 덜어내는 일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은 그 기능을 좀 약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어쩌다 보면 이제 사고 같은 걸로 이제 팔이나 다리 부러지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보통 우리 깁스 한다고 하죠. 그렇게 석고 붕대를 감아서 좀 고정을 해서 뼈가 잘 붙게 해주는데 그거 좀 길게 몇 주 이상 했다가 풀어보시면 왠지 두께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어우, 생각이 많이 느껴요. 그쵸? 완전히 차이 날 정도로 네. 얇아지잖아요. 양팔과 뭐 양다리 완전 차이가 날 정도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쪽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좀 기능을 약화시켜 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다양한 예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자주 쓰는 인체 부위는 꼭 필요한 것들은 유지를 시키고 그게 아닌 것들은 약화시키거나 기능을 꺼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도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뇌도. 네. 그래서 근육만이 아니라 뇌도 좀 쓰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퇴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 무서운데요? 네. 그 퇴화라는 게 한마디로 기능이 확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한 게 보통 뇌 훈련한다고 어르신들 막 고스톱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치매 방지 훈련 같은 거 한다고 이제 두뇌 훈련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쓰면은 이제 그런 게 예방이 그러네요.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데 요거는 정신 활동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계산하고 점수 계산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이런 정신 활동이 아니고 뇌에 직접 자극을 주는 특히나 씹는 행위를 통해서 주는 자극도 거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많이 씹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뇌가
이랑 그러면 뇌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예. 요걸 새로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예. 왜 그럴까? 요거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이가 빠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물론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연하게 나이 먹으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빠지는 거라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좀 이따 드릴 거고, 네. 어쨌거나 이가 빠지는 현상들을 많이 관찰을 했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치아 개수와 치매가 관련이 있을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정말로 치아 개수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치매 위험이 높더라. 요런 그냥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치아가 많이 빠진 노인분들은 치아가 이제 그냥 다 있는 노인분들에 비해서 그런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한 2.4배 정도나 높아지더라.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아지는 2.4배.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가 부족하니까 뭔가 좀 식사를 잘 못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영양분 섭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하고 보정을 해줘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뇌 기능과 정말로 씹는 거 이거랑 연관이 있어서 이제 정말 씹는 것만 잘해주면 되냐 이거를 확인해보기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보통 질겅질겅 뭐 많이 씹죠? 껌? 네, 정말로 껌만 씹어도 이게 좀 차이가 나더라. 껌을 씹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와 이쪽에서의 신경 자극이 뇌로 바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쓰는 훈련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이제 부실한 치아가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씹지 못하는 게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예. 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치아가 뇌 건강에 영향이 크다. 네, 저는 2.4배라는 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이가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연구 사실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새로 이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잘 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이제 인공 치아를 직접 심어주는 임플란트.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틀니죠. 틀니.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전체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도 있고 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는 저 말고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냐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그게 같은데, 중요해요. 네, 예. 이렇게 진짜 내 이가 아니고 임플란트가 됐건 틀니가 됐건 이렇게 치아를 대체해 줬더니 정말로 그 씹는 자극을 주는 거는 동일하게 전달이 돼서 예, 그런 치아 탈락에 의한 치매 위험에 효과가 있더라. 효과가 있다. 네. 오,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가짜 이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보철물이라고 해도 씹는 자극을 뇌로 전달 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뇌 건강을 위해서는 틀리라도 하는 게 꼭 중요하다.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 치아가 보통 평균적으로 28개가 있습니다. 위아래 합쳐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치아가 17개밖에 없다고 해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예. 28개가 우리 정상적인 성인의 평균 개수인데 17개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아이고, 거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냐? 그거는 20개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 평균적으로 봐도 3개 이상 좀 치아가 부족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 임플란트 근데 엄청 비싼데요. 네, 예. 그런 걸 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게 소득에 따라서도 치아 개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예. 이제 소득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눠서 확인했을 때 가장 좀 부유하신 노인분들은 평균적으로 치아가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좀 가장 형편이 어려운 1분위 분들은 생기 어려운 분들은 치아가 15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치아 개수가 5개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이러면 다시 또 치아 개수가 줄고, 그러면 또 뇌의 자극이 줄고, 그러면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니까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건강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20개 이상은 있어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15개 이러면은 아예 건강한 식사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어르신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다행히 그런 제도들이 몇 가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교적 최근에는 아예 임플란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해서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치아 2개까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임플란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나라에서 30% 정도만 비용 보조를 해줍니다. 나이 먹는다고 이가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치를 잘한다고 해서 뭐 333 이런 운동 같은 거 예전에 많이 해서 우리가 양치하는 습관은 들이는 건 잘 했는데, 정작 그 양치의 목적과 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할 때 칫솔에 뭘 바르나요? 치약을 바르죠? 치약도 사실은 약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파는 약처럼 막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닌데, 치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치아 표면에 보면 이제 범랑질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에 있는 그 단단한 막을 거기 불소를 좀 잘 넣어줘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불소를 넣어서 재생시킨다. 예. 그래서 이제 치약에서도 불소 함량 같은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약을 발라준다고 생각 안 하고 약간 거의 눌어붙은 냄비 닦듯이 벅벅 닦잖아요. 양치할 때 또 엄청 강하게. 확실히 바르는 느낌은 아니죠. 예. 근데 양치가. 우리가 예, 피부에 예. 연고 바를 때 막 그걸 이렇게 벅벅벅 닦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처럼 치아 표면에 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잘 발라주고 펴 발라주고 이런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치아 표면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양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잇몸을 제대로 못 씻는 경우가 생깁니다. 잇몸을 못 씻는다. 네. 예, 잇몸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 양치를 할 때 치약을 잇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잇몸에 대한 붓기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 치약들도 많고요.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양치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 표면에 있는 그 세균 막들을 잘 걷어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양치할 때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 쪽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이랑 치아 사이의 틈 그쪽 굉장히 네. 거기를 잘 씻어줘야 되는 게, 거기를 제대로 안 씻어주면은 이 세균들이 만든 세균 막이 잇몸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게 막들이 점점 단단해져가지고 이제 돌처럼 되는, 그게 바로 치석이에요. 네. 예. 그렇게 치석이 만들어지면 잇몸 안쪽에 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계속 자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잇몸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고. 붓고 피나고 시리고, 무슨 광고 문구 같은데 그런 예.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흔히 드시는 영양제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치석을 제거해 주는, 그리고 치석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는 양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잇몸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예. 양치질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이 치석이 생기는 경우는 아무리 양치를 해줘도 안 되기 때문에요.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야죠, 그죠? 그게 1년에 2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받으면서 1년에 2번이에요? 네, 늘었습니다. 오. 원래는 1년에 1번이라고 해서 보통 언제 가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랬는데. 예. 네, 이제는 거의 6개월에 1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가시고, 내가 치아 관리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셔도 좋습니다. 네. 나라에서 괜히 막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그죠? 네. 그 스케일링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치아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근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틀니랑 치매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꼭꼭 씹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꼭꼭 씹어 드시는 거는 사실은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소개한 맥락에서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인데요. 올해 대한의학회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집안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봤을 때 어쩌면 치매를 좀 전조 증상으로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또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씹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더란 거예요. 20번 이상씩 꼭꼭 씹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걸 좀 벌충하려고 더 많이 씹는 것 같다라는 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애초에 씹는다는 행위 자체도 뇌에서 명령을 주는 건데 그 뇌가 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씹게 씹는 되는 거죠, 거다. 그냥.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좀 유독 갑자기 오래 많이, 예. 많이 씹는다 하면은 이게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매도. 그래서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거 잘 보면서 만약에 치매가 아니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치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 이 구강 건강과 치매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여러분은 그림 보러 갤러리 가본 경험들 있으신가요? 미술품은 아직도 어렵다, 또 그림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화관이 지고 미술관이 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요즘 미술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의 위안을 찾고 보다 보면 또 전에 없던 미술품 투자에 관심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이 미술품 투자 시장과 방법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장님은 갤러리 산책 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그렇게 보는지. 왜요? 어느 날 부장님이 그 스카프를 메고 오셨거든요. 네. 전 스카프 매는 사람은 미술관에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많이 가시죠? 네. 맞죠? 제가 이제 신입 직원 때 그 은행장님하고 저녁 식사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은행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저렴하면서 고상한 취미가 그림 감상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뭐 은행장님 앞에서 식사하는 게 엄청 떨리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술품은 구매하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취미니까요. 저는 이제 한남동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처에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는 이렇게 가끔 가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오, 역시 스카프 매는 분은 보통이 아니다. 그 예술품을 좋아해서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아요. 저거 하나 사고 싶다. 네네. 투자에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 예술품이 대표적인 자산이자 또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 뭐 유럽 여행을 가보다 보면 그 나라의 국부가 박물관에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술품은 자산의 한 축입니다. 네. 뭐 몇 년 전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대부분의 굴지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도 미술품을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요. 예컨대 네덜란드 금융회사인 ING는 자신들의 소장품 도록을 아예 고급지게 만들어 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컬렉션이 좋았다. 이걸 제가 본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비치해 두나요? 볼 수 있도록? 본인들 객장이나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이제 고객들이 ING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 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미술품은 또 감상을 넘어서 이제 투자까지 가려면 좀 특별한 관심까지 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 우리나라 미술품 투자 열기가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그림을 구입하는 아트페어 여기 가보면 놀라울 정도라면서요. 네, 아마 그 프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아프라든지 대형 아트페어에 가면 거의 뭐 특정역을 얘기해서 거의 신도림 환승역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미술품 장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요 작품은 매매가 완료된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유명 작가의 좋은 작품은 아트페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매매가 끝났어요. 그냥 전시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뭐 많이 이제 요즘은 아시겠지만 액자 옆에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이제 매매가 팔린 거.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신용카드로도 거래가 되니까 뭐 할부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명품백이나 이런 걸 사는 것 대신에 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확실히 열풍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미술품 시장, 이 코로나 때 특히 그 네. 미술품이 관심을 끌었다고 들었어요. 좀 위안을 얻으려고. 네. 실제로 돈이 미술품으로 많이 갔다면서요. 네,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위안을 얻는 목적도 있지만 일단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 오르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미술품 시장이 2021년 코로나 때 48조 300억 원 정도였어요. 전체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 미국, 중국, 영국이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면 뭐 뉴욕, 런던, 상해를 하루씩 머물면 그렇군요. 글로벌 미술 시장을 다 들여다보는 셈이죠. 네. 근데 이제 2022년, 23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살짝 위축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니까 미술 시장도 어쨌거나 돈의 흐름 또는 이제 자산의 유동성하고는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 원래 부자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산가들이요. 네네. 그 오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늘 미술품을 사들이고 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들은 왜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미술품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네. 그 자체가 이제 인류 문화의 정수, 뭐 최고봉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작가를 후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 공헌의 일환이니까 그런 이제 부자나 아니면은 뭐 왕족, 귀족들은 그 예술과 후원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건의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도 미술관을 대부분 갖고 있고 전문적인 학예사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와는 별개로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과는 낮은 상관관계, 즉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1995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 주식인 S&P 500 지수는 연평균 9.9% 상승했는데요. 현대 미술 시장은 연 14.3%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이구, 그럼 주식보다 나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미술품 투자는 이제 수익적인 면 잠깐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품 투자는 이제 심리적인 만족감이 가장 큰 장점이겠지만 심리적으로 금융 부동산 투자 대비 세금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잠깐 설명드리면 네. 미술품 양도소득은 항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요.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 양도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돼요. 무제한으로. 네, 예. 가령 몇 년 전 크게 가격이 오른 우국원 작가의 작품을 10년 전에 2천만 원에 구입해서 올해 1억 2천만 원에 판매했다면 세금은 제로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네. 작가분이. 작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외국 작가의 경우에도 6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요.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90% 인정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이거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예컨대 앤디 워홀의 판화를 10년 전에 2천만 원에 샀다가 올해 1억 2천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는 이익이 1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9천만 원은 경비로 인정이 돼서 1,000만 원만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거에 대한 세금 22%인 2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즉 나는 돈을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 220만 원만 내니까 실효 세율은 2.2%, 굉장히 저렴하죠. 이야,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네요. 사실 미술품에 대해서, 그죠? 네네. 예. 그 미술품 투자에 근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사실 은행 PB센터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네. 경매 시장이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림 하면은. 네네. 그 투자를 한다면 경매 시장을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거나 이제 경매 시장, 뭐 옥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이제 상장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홈페이지에 작품 해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매 가격은 그래도 뭐 몇십만 원짜리는 잘 없고요. 그래도 몇백만 원 이상 되니까 일단 정보 차원에서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라는 표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시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각 투자. 예, 조각 투자에서 뭐 미술품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 실제 자르는 건 아니고. 예. 예, 소액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하고 조각 투자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 소유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는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이 있어서 뭐 A라는 작품을 1억 원짜리 작품을 뭐 100명이 나눠서 뭐 100만 원씩 산다. 주식처럼. 네, 근데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게 네. 이제 아파트를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뭐 팔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같이 샀다가 한꺼번에 같이 파는, 그래서 공동 소유의 형태, 그런 형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매매 거래가 많고 수익률도 한 10에서 많게는 20-30% 정도 수익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수익을 얻었다는 네네. 게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네네. 조각 투자를 했는데 네네. 저는 빠지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따 조각 투자하고의 공동 구매의 차이인데, 네. 공동 구매의 경우에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엑싯이라고 하는데, 네. 내 맘대로 엑싯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익자들이 이제 뭐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이제 같이 총회를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분배금을, 배당금을 나눠주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각 투자의 경우에는 매매도 가능하고 내가 유통도 되는 이제 검증된 형태, 즉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예. 하는 건데, 조각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소액 투자 또는 보완도 강화가 됐고, 현재 NH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또 하나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들이 준비 내지는 상품을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각 투자한 것을 내가 이제 주식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점이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공동구매는 해당 플랫폼에서 가입을 해서 청약을 하는 거고,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주식을 매매하듯이 청약했다가 매매하는, 그래서 좀 더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미술품 투자 관련해서 은행들의 상품도 있나요, 혹시? 예, 이거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고요. 은행에서도 미술품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작품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작품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보관하기에는 뭐 습도, 부담스럽죠. 온도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술품 보관 창고를 금고라고 안 하고 이제 수장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장고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네, 예. 재밌죠. 예, 신기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매각할 때는 매각에 대한 컨설팅까지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면 아예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예컨대 뭐 호박 같은 그림 네. 한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하거든요. 뭐 그런 그림은 뭐 10억 원 고객 10명을 모아서 신탁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은행이 아니라 PB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대부분 은행 중에 PB센터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액이 좀 크고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투자가 이제 그렇지만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좀 하고, 미술품은 무엇보다도 안목이 네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문가를 활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예. 근데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서점에서 미술 입문서 같은 거를 꼭 한 권, 아무거나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굳이 뭐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이런 거 사면은 그 되게 두껍잖아요. 네, 예. 일단은 이제 그냥 서가에 꽂혀 있다, 이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 아니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몇 장 안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얇은 책 중에 이제 입문서 정도를 보면서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국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은 대부분 무료예요. 또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나들이 삼아서 자주 가시고 또 갤러리 청담동이나 한남동 뭐 이런 데는 갤러리들이 많으니까 갤러리 투어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좀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갤러리에 가면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활용하든 네네. 글을 읽어보든 해서 좀 안목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대중들도 관심이 많고 또 은행에서도 상품을 만들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낚시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섰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은 수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근처 공원을 찾아 단풍을 즐겼는데